6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PLC에 사용되는 검출기 중 광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검출기가 아닌 것은 교재 노란책 453페이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진 내용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크로마토그래피가 나오고 그 아래쪽에 이동상,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고정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동상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을 이동시켜주는 상, 기체일 수 있고 액체일 수 있고 뭐 고체까지는 없겠지만 액체를 사용하느냐 기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체를 사용하게 되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리퀴드 액체를 사용하게 되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되죠. HPLC니까 이동상이 액체인 녀석이죠. 고정상은 그 컬럼 안에 캐필러리 컬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컬럼 안에 우리가 원하는 샘플하고 반응이 되어지는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LC니까 이 액체를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 방법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을 디텍트 해내는 검출기가 아닌 것입니다. UV, 일반적으로 UV 디텍트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UV이기 때문에 UV 디텍트는 일반적으로 물에 녹는 물질들 중에서 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벤젠 고리와 같은 녀석 가지고 있는 녀석들 UV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흡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UV 디텍터 LC에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리가 없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굴절률 RI 디텍트라고 있습니다. 리플렉티브 인덱스 디텍터 없기 때문에 벤젠 고리와 같은 고리 UV를 흡광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농도차에 의해 가지고 빛이 굴절이 되어지는 정도, 특정한 우리가 샘플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가 많으면 굴절률이 더 많이 꺾인다든가 덜 꺾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판단하는 RI 디텍터 LC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녀석들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플루레센서 형광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샘플에 붙여 가지고 흘려주는 거죠. 형광을 나타내는 물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1, 2, 3번은 LC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녀석들, 디텍트 검출기들입니다. 그래서 LC에서는 일반적으로 UV 디텍터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고리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렇지 않는 경우는 RI 디텍트, 굴절률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형광을 나타내는 디텍트들, 이런 녀석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UV 디텍터라든지 RI 디텍터 같은 경우는 워낙 옛날에 고안이 되어진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개량이 되어진 형태가 PDA 디텍터 같은 녀석이 있고, RI보다 조금 더 진화되어진 녀석이 ELSD와 같은 디텍트들이 LC의 디텍터로 존재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요 앞쪽에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정도의 디텍터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요 정도 이름 정도 정확하게 울트라 바이올렛 이런 비즈볼 디텍터 이런 단어보다는 그냥 이니셜로 UV 디텍터, RI 디텍터, FLD 형광 디텍터, PDA, ELSD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TC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이름 자체가 조금 복잡합니다. TCD, FID, ECD 와 같은 녀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TCD 같은 경우는 열 전도도 검출기, FID 같은 경우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 ECD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 전자 포획 캡처 검출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존재하고, 여기에 좀 뭐 개량되어진 형태들이,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선에서 이용이 되어집니다. 뭐 전자 포획 또는 뭐 이런 녀석이 이제 전기화학적이겠죠. ECD.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2번 알데하이드의 산화 반응 A와 ATP의 가수분해 반응 B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가 보기와 같을 때 C 반응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 델타 G0의 어떤 것이냐. 263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책 교재 263페이지 263페이지 260페이지 제목이 생물 반응의 연력학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고, 그 263페이지에 그 위에 그 자유에너지 변화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죠. 24분의 1 C6H12O6 플러스 4분의 1 H2O가 4분의 1 CO2 플러스 H 플러스 그리고 전자 하나가 되어질 때 자유에너지 변화 D가 뭐 마이너스 40.96kJ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그 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하기 빼기 한다라는 거죠. 더하기 빼기. 그래서 RCH가 변하는데 RCOH가 되어질 때 마이너스 7kcal per 몰이 필요로 하고, ATP가 분해되어질 때 마이너스 7.3인데 지금은 ATP가 만들어지니까 플러스 7.3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7.3 하게 되면 0.3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 7.3은 자유에너지 변화값이 0.3이죠. 자유에너지 변화값이 0보다 큰 값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은 ATP가 소모가 되어지더라도 조금 비자발적인 반응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은 ATP, 그러니까 기존 반응보다는 ATP가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커플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숫자 두 개 더하기 하면 되는데, 이 어떤 녀석들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잘 플러스가 되어질지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는지, 아니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정도 잘 계산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 분광 광도계에서 비어-람버트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교재 1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회분식 배양에서 세포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
회분식 배양에서 세포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과 또 다른 정량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세포 수 밀도 정량과 또 다른 방법이 세포 질량 농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포 수 밀도 결정에는 첫 번째로 헤모사이토미터 그리고 두 번째 판개수법 세 번째 입자계수법 187페이지 6-1-1-1 세포수 밀도의 결정 첫 번째 줄 페트로프 하우스의 계수기 또는 헤모사이토미터법 쭉 내려오시면 그 다음 볼드체 판기수법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입자 계수기와 같은 방법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포 질량 농도 결정법에는 다시 1번 직접법과 2번 간접법이 존재하는데 188페이지 6-1-1-2 세포 질량 농도 결정 두 번째 줄 보시면 직접법 있죠. 볼드체 직접법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189페이지 한가운데 보시면 간접법 존재합니다. 직접법과 간접법 직접법에는 다시 첫 번째 직접법 바로 위에 보시면 건조 중량이 있죠. DCW 드라이 셀 웨이트 그리고 두 번째로 충전세포 부피 그리고 광학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63번과 관련이 되어진 광학밀도를 측정해서 세포 질량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간접법에는 간접법 밑에 줄 세포 내 성분 이게 그 필답고사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오시게 되면 세포 내 성분 뭐 다양한 방법들이 뭐 RNA, DNA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녀석들이 존재하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91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균체 생산에 쓰이는 영양물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밑에 달라 첫 번째 줄 세포 대사산물 네 번째는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발효액의 점도를 가지고 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번 문제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광학밀도 부분이고 189페이지 광학밀도와 관련되어진 방법이 나오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료 배양액 중에 떠있는 세포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기초로 한다. 세포를 투과하는 빛의 세기를 분광계를 사용하여 잰다. 배양액의 탁도 또는 광학밀도의 측정은 다른 고형 물질 또는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없을 경우 신속, 저렴하고 간단한 세포 밀도 추정 방법이다. 시료를 통과하는 빛의 투과 정도는 세포 밀도와 시료실 두께
개의 함수이다. 그리고 밑에 줄 배지 성분 물질에 의한 배경 흑강도도 고려해야 된다. 배지 자체가 흑강을 하게 되면 산물이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이 흑강하는 거에 플러스가 되어지니까 그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배지는 기본적으로 입자가 없어야 된다. 입자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니까 빛이 통과가 못하겠죠. 반사시킨 거나 아니면 굴절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녀석이 없어야 되고, 옆에 배지 성분에 의한 흑광을 최소화하는 파장의 사용, 보통은 이제 600에서 700 나노메타 정도에서 파장대를 많이 사용을 하죠. 세포 농도를 측정할 때 660 나노메타 600 나노메타 또는 660 나노메타. 그래서 나중에 작업형을 응시할 때 보통 한 600에서 한 660 나노메타, 650 요 사이 파장대를 많이 이용을 하죠. 배지의 배경 흑강도를 보정하기 위해 블랭크를 사용해, 똑같은 배지면 배지, 동일한 배지를 사용해서 그걸 0점으로 잡고 그 샘플 속에 있는 그 흑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보정 곡선의 사용 등을 포함한다. 보정 곡선은 광학 밀도 OD와 건조 중량 측정값을 연관시킨다. 여기와 관련되어진 게 이제 광학밀도 측정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이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광은 단색광, 파장이 한 개, 단색광이니까 파장이 한 개여야 된다는 거죠. 파장이 여러 개, 그 빛의 색깔에 따라서 그 파장대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단색광은 하나의 파장인 거죠. 하나의 파장만 사용해서 측정해야 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용액 및 용매 분자에 의한 산란, 입자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산란이 없어야 되죠. 그래 들어간 빛이 샘플에 흡수한 거 말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디텍터로 통과되어야 되죠. 없어야 한다. 용액 계면에서의 반사 기기 내부의 미광이 없어야 되죠.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없어야 한다. 4번 용액의 농도가 변함에 따라 용질의 화학종의 용존 상태가 변화해서는 안 되겠죠. 농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침전이 되어지거나 하게 되면 물에 녹아 있는 양이 전부를 다 포함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정답이겠습니다. 항상 물에 녹아 있는, 액화되어져 있으면, 물에 녹아 있으면 제해야 하겠죠.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4번) 고정화 효소 사용 시 내부의 내부 확산 속도의 저하로 효소 반응이 제한받을 때 고정화 효소의 진정한 반응 속도, 고유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1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102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까요? 3-3-2-2 공극성 격자 속에 된 효소의 확산 효과.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지지체 안팎의 기질 농도의 변화가 없다면 뭐 DE 식 나오고 그 아래쪽에 DE는 공급 격자 안에서의 기질의 유효 확산 계수이다. 필요한 부분만 조금 다른 때 나왔던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3-6-3 3-63 12번 C 파이죠. 이거 디에르 모듈러스 계수 보시고, 유효인자 3-6-5번씩 밑에 유효인자 에펙티브 니프 팩터
확산이 개입할 때의 반응 속도와 확산이 없을 때의 반응 속도의 비로 정의되어진다. 요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네요. 요 로마자. 1보다 작을 때 기질 전하는 확산에 의하여 제한받으며 1과 유사할 때는 반응에 의하여 제한되며 확산 제한은 무시되어진다. 0차 반응에 대하여. 제일 마지막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화된 효소의 진정한 고유 속도 상수를 얻기 위해서는 고정화 효소의 진정한 고유 속도 상수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크기의 입자를 사용하거나 입자 주위를 강하게 저어주거나 높은 농도의 기질을 사용함으로써 확산 저항이 제거된다라고 조금 전에 적혀 있죠. 1번 고정화 담체 큰 크기 아니었죠. 작은 크기였죠. 확산 제한 상태로 정치 반응 아니었죠. 세게 흔들어 준다였죠. 높은 농도의 기질을 사용함으로써 맞았죠. 조금 전에.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3번 높은 농도의 기질을 사용한다 입니다. 65번 불균일 화학 촉매를 반응물에서 분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불균일 용매, 잘 물에 녹지 않는 용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4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불용성 생성물 414페이지 세 번째 줄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세포물질 생물체의 분리에 사용되는 주요 방법으로는 여과 원심 분리, 응고와 응지 불용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 여과, 두 번째 원심 분리, 세 번째 응고와 응지이죠. 그래서 1, 2, 4불은 들어가고 3번 추출은 포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66번) 고정화 효소와 고정화하지 않은 자유 효소와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로 고정화 효소에 관련되어진 문항인 것 같고 관련 내용이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고정화 효소 시스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화살표 요렇게 화살표가 아니라 괄호 요렇게 묶어 가지고 앞에 적어 둡시다. 장점입니다. 장점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이고 95페이지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 볼드체 미세 캡슐화 되어져 있고 그 밑에 달력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고유의 문제점 나오죠. 고유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부터 볼까요? 첫 번째 줄 효소 고정화, 두 번째 줄 효소를 고정화시키면 효소의 재이용이나 효소의 회수 및 정제 공정의 생략과 같은 장점이 있으며 효소의 활성을 위하여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질 수 있다. 효소는 일반적으로 고정화 효소는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더 높아집니다.
고정화 효소에 비하여 자유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어 항상 경제적이다. 고정화 효소가 재사용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2번은 아니죠. 온도에 대한 안정성은 고정화 효소가 더 작다. 4번 고정화 효소는 pH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고정화 효소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뭐 효소가 특정한 지지체의 캐리어 지지체에 결합이 되어져서 효소를 좀 더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안정성이 증가하고 효소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죠. pH에 대한 안정성이 증가되어질 수 있고 효소에 대한 온도에 대한 안정성이 작아질 수는 있겠죠. 요 용어가 서로 반대라서 아니겠죠.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 다음 중 회분식 전환 반응기를 이용하여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응 속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짧게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프 나오죠? 효소 반응 속도와 관련되어진 미클레스 멘텐식 X축이 기질의 농도이고 Y축이 V죠. 초기 속도이고 E가 E 플러스 S가 ES가 되어지고 얘가 E 플러스 P가 되어질 때 일반적으로 V는 식 3-2분식 보시게 되면 V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프로덕트의 변화량 또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기질에 감소되어지는 양, 생성물의 증가량 또는 기질에 감소되어지는 양을 측정하죠. 이거는 또 다르게 보게 되면 K2 ES 여기 반응 속도가 K2죠. K1 K-1일 때 보기를 보게 되면 반응물이 초기에 투입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반응이 종료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한다. 반응물이라든지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해서 반응 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반응 중에 일정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채취 분석하여 반응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하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 추이에 따라 계산된 반응의 정도를 바탕으로 반응 속도를 결정하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는 시간을 체류 시간이라고 한다. 그 67번의 문제가 회분식이었습니다. 회분식 전환 반응기죠. 요거와 조금 대비되어지는 녀석이 이제 회분식이 아니니까 연속식 전환 반응기가 있겠죠. 회분식은 초기에 기질을 한번 반응물을 한번 넣어주고 그 반응물이 효소에서 모두 바뀔 때까지
반응을 시키는 게 배분식 전환 반응기인 반면에 연속식 반응기는 뭐 예를 들자라면 여기에 뭐 비드 속에 효소를 고정화시키고 반응의 걸 흘려주는 거죠. 흘려서 요 안에서 흘러가면서 고정화되어져 있는 효소들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나올 때는 프로덕트가 되어져서 나오겠죠. 계속 기질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때 여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빠져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체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언제? 연속식 전환 반응기에 회분식 반응기에서는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반응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응 시간.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서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6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8번 세포 내 효소의 양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은 식을 나타낼 수 있다. 정상 상태 하에서 효소 반응률 상수 Ks의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리몰 퍼 세컨드라면 효소의 농도가 0.1 미리몰일 때 효소 분해 반응률 상수 KD 값은 얼마인가? 68번은 7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상태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72페이지 제일 아래쪽 유사 정상 상태의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유사 정상 상태의 가정 63페이지 제일 위에 줄 보시게 되면 효소의 농도 E0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DT분의 DES 또는 뭐 DT분의 E가 얼마라고 가정하였다? 0이라고 가정을 하였다면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빨리 변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알짜 변화값이 0인 상태이죠. 화학 변경 상태와 같이 정상 상태라고 이해하는 건 알짜 변화의 값이 0이라는 이야기죠.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빨리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가 0에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속도, 사라지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0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알짜 속도가 얼마가 되어지는 0이 되어진다는 거죠. 0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63페이지고 가로 그 뒤쪽에 가로를 보게 되면 이 논리는 다수 오류가 있는데 하여튼 억지로 낀 거 맞춰 보자라면 그래서 KS의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리몰 퍼 세크이고 빼기 0.1 미리몰이죠. 0.1 미리몰 KD 값을 구하는 거죠. 이거 죄송합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리몰 S 빼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이니까 단위가 S가 한 개 있어야 되고 S는 있어야 되겠죠. 미리몰이 있으니까 미리몰은 없어도 되고
S분의 1이 있어야 되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68번의 정답은 2번 이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69번 교반 탱크 반응기 설계 시 교반 탱크 반응기 설계 시 전담 민감성 센시티비티를 고려해야 하는 내부 장치는 교재 3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교반 탱크 배양 10-1-2 내부에서 기계적으로 교반되는 배양기 첫 번째 줄 교반 탱크 반응기 스틸드 탱크 리액트이죠. 검체줄 첫 번째 줄 끝, 검체줄 끝에 장점은 매우 융통성 있고 기체 전달에 있어 높은 KLA 값을 줄 수 있다. 컴퓨터 볼트체 가압 상태의 기체는 스팔자 분사기를 기체는 산소는 스팔자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그 밑에 달린 첫 번째 줄 기체 분사는 분사기뿐만 아니라 스팔자뿐만 아니라 임펠러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임펠러에 의하여 탱커 내부에서의 기포의 분산, 액체 내에서 기포 체류 시간 증가, 그리고 큰 기포를 전단 응력에 의하여 작은 기포로 깨뜨리기 위해 충분히 빠르게 교반이 되어져야 된다. 지나친 교반은 몇 가지 세포가 나타내는 전담 민감성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3번 임펠러입니다. 아래쪽에는 뭐 임펠러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고 36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혼합과 기체 분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방해판, 배풀, 필딱고사로도 많이 나오죠. 방해판, 배풀이라고 하는 옆에 반응기 지름의 약 8에서 10%의 너비 그리고 아래 밑에 줄 방해판은 전단 응력 손상을 일으키죠. 그리고 밑에 줄 배양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많이 이용한다.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3번 임펠러입니다. 70번 미칼리스 멘텐 효소 동력함 반응 속도 형식을 따르는 효소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71페이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효소 반응 1번 낮은 기질의 농도에서 반응의 속도는 기질 농도에 따라 기질이 낮을 때는 농도가 낮을 때는 기질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응 속도가 높아지죠. 비례하죠. 그래서 1번은 정답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V0는 Kn 플러스 기질의 농도 분의 Vmax 곱하기 기질의 농도이죠.
기질의 농도가 낮은 기질의 농도라면 거의 0에 가깝다면 KM이라고 하는 상수는 상수죠. 그래서 KM 플러스 0에 가까운 0.0000001 더하나 상수에 0.00001을 더하나 2를 더하나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KM 분의 Vmax 곱하기 기질의 농도. 왜? 이 값이 무시되어질 수 있으니까, 아주 0에 가까우니까. 하지만 그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0.00001에서 0.002가 되어지게 되면 두 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낮은 농도에서는 증가되어진다라는 거죠. 2번 기질의 농도와 KM이 일치할 때 효소의 반응 속도는 최대 속도의 2분의 1이다. KM 값이 뭐가 되어진다라면 기질의 농도라면 다르게 쓰게 되면 S 플러스 기질의 농도 분의 Vmax 곱하기 S이죠. 이 부분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기질의 농도이고 이 S이고 SS가 서로 약분이 되어지죠. 그러면 2분의 Vmax가 되어지죠. 그래서 KM이란 초기 속도가 2분의 Vmax 1대의 기질의 농도이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높은 기질의 농도에서 효소는 기질에 의해 포화되어지고 반응 속도는 기질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에서 기질의 농도가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질의 농도가 무한대라면 무한대 더하기 상수는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죠. Vmax 곱하기 무한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약분이 되어지게 되면 기질의 농도가 높을 때는 V0는 Vmax가 되어지죠. 기질의 농도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항상 일정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반응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3번 높은 기질의 농도에서 효소는 기질에 포화되어 가지고 더 이상 속도는 농도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맞습니다. 효소 기질 상호작용의 붕괴는 생성물 생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해제 같은 것들이 만약에 효소에 결합을 하게 되면 효소와 기질의 상호작용이 붕괴가 되어지는 거죠. 감소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성물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성물의 생성은 감소되어지겠죠. 저해제니까.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